여보세요? 여기 주유소 앞인데요. 트럭이 낭떠러지에 걸려 있어요. 안에 사람도 있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충남의 한 시골 마을. 새벽 6시에 발견된 한 대의 트럭이 있었습니다. 앞바퀴는 완전히 허공에 떠 있고 차체는 10m 아래 낭떠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60세 남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라는 거죠.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단 한 줄로 이건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자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기록을 유족들로부터 넘겨받고 질병 사망이 아닌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고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비자 탐정이 추적할 이야기는 죽은 사람만 알 수 있었던 그 30분의 진실입니다. 소비자 탐정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아니라 소비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비해의 진실을 추적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가려진 비해의 진실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색된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주장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자기 신체 사고, 즉 자손보험금은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운행 중이어야 하고 사고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2000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소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이 일산화탄소 등으로 사망을 했을 때 이것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차를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측 변호사는 이 판례들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죠. 이분이 차를 몰다가 피곤을 느끼고 차를 주유소 인근 공터에 세워놓고 수면을 취하다가 갑자기 온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운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병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또 제시하는데요. 이 김 씨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협심증 의심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즉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기저질환자였다는 것이죠. 보험회사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차가 멈춰 있어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둘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서 자기 신체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논리는 완벽해 보이지만 현장의 정황은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이분의 그날 밤 저녁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녁 8시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장소는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평소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 소주 한 2잔 정도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20분경에 이 모임은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가져온 화물 1톤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친구들 주장에 따르면 전혀 취한 상태도 아니고 피곤해 보인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집까지 가는데 불과 10분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밤이니까 그것도 시골이고 도로 상황도 좋았고 평소 다니던 도로라 익숙하지 않은 곳이 아니었죠. 매우 익숙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으로 가지 않고 주유소 앞에 있는 큰 공트, 그것도 가드레일도 없는 그 위험한 그 낭떠러지로 간 것이죠. 그리고 낭떠러지 쪽으로 앞바퀴가 떨어졌고 차량 적재함에 걸려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중간에 피곤을 느꼈다?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란 말이죠. 집까지 가는 거리가. 두 번째, 설령 잠을 청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장소로 가서 잠을 청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 앞바퀴가 낭떠러지 쪽으로 빠졌는데 왜 거기서 잠을 잤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낭떠러지는 좋기 4천 건물 높이로서 꽤 높은 곳이었습니다. 추락하면 바위 투성이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굳이 잠깐 눈 붙이려는 분이 이런 곳에서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잠을 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발견 당시 이 망인의 자세였는데요. 보통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시트의 등받이를 뒤로 젖혀서 일자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엉덩이는 운전석에 그대로 있고 머리는 조수석에 엉덩이 시트에 붙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시트와 시트 사이에 기어봉이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허리는 거의 90도로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잠을 자는 자세라기보다는 쓰러진 자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괴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1톤 트럭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엔진룸 이 불쑥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기어봉도 있습니다. 착석면보다 최소 20cm 정도 더 높아요. 키가 170cm인 성인 남성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허리가 꺾인 채로 잠을 잔다? 이러한 논리는 도대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의문점만 남는 겁니다. 집까지 가서 주무실 수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곳에서 차를 정차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잤는가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모든 이상한 선택들을 이분이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이죠. 이것을 납득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가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온 것일까요? 만약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후에 차가 저절로 굴러가서 낭떠러지에 걸린 것이라면 보험회사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질병 사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그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유발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이제 문제는 증명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외딴 곳, 목격자도 없습니다. 누가 이 순서를, 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족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보험회사의 논리가 법적으로는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들의 주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유족들에게 확인해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 영상 확보. 두 번째, 주변에 있는 CCTV 조사. 불행히도 이 김 씨의 트럭에 있는 이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 후 자동 저장 기능이 없는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용량이 작아서 약 2시간 분량만 저장되는 덮어쓰기 방식이었죠.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났으니까 중요한 영상은 이미 다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랙박스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CCTV를 조사를 했는데요. 사고 현장 200m 내의 모든 건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유소, 사무실, 인근 농가 3곳, 폐가 2채, 그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의 소형 슈퍼마켓. 그런데 주유소에는 CCTV가 있었지만 촬영 각도가 주유소 입구와 주유기 쪽만 비추고 있어서 이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농가 3곳 중 2곳은 CCTV가 없었고요. 한 곳은 이미 고장이 난 지 오래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은 점점 이제 지쳐가고 있는데요.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좌절감이 엄습을 하던 그때 마지막 한 곳이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히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가였는데요. 한 3년 전에 이 지역에 빈집들이 범들이 출몰한 지역이었어요. 이 집 주인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CCTV 촬영 각도였습니다. CCTV는 집 마당과 진입로를 비추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현장 쪽은 화면의 가장자리에 작게 표시되는 정도였습니다. 이 유족분들이 영상을 확보해서 보내왔을 때 솔직히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흑백 영상의 노이즈도 심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화면 맨 끝 모서리에 겨우 걸쳐 있는 정도? 게다가 밤이었기 때문에 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차량의 불빛, 그러니까 화물차의 뒷부분의 불빛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밤 11시 23시 47분에 차량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트럭은 아주 천천히 주유소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속도는 거의 20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23시 47분에 차량이 정류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앞바퀴가 낭떠러지 바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차체가 앞으로 약 한 12에서 15도 정도 기울어진 게 확인되었습니다. 앞바퀴가 지면에서 떠 있다는 증거죠. 뒤쪽에서 보면 차량 뒤가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보험회사 주장대로 이 김 씨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고 그 바람에 차가 굴러간 것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겠죠. 그런데 이 차량이 낭떠러지 쪽으로 앞바퀴가 빠진 이후에 계속 불빛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불빛은 자동차의 후진등이 점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진등은 기어를 후진으로 놓았을 때 켜지는 등입니다. 브레이크 등과는 다르죠. 즉, 이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다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계속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약 30분, 거의 한 29분 동안 계속됩니다. 후진등이 들어올 때마다 뒷바퀴는 헛돌았죠. 차량의 무게중심은 앞에 있고 뒷바퀴는 들려 있었기 때문에 후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분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어떻게 해야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나오기에는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후진으로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엔진은 으르렁거리면서 회전을 했지만 뒷바퀴는 헛돌기만 했습니다. 앞바퀴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뒷바퀴만으로는 도저히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차가 앞뒤로 약간 흔들흔들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분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뗐다가 기어를 후진으로 늘었다가 다시 중립으로 놨다가 아마 이런 과정 때문에 차량이 흔들거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29분이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차량이 조용해집니다. 후진의 시도도 하지 않고 후진등도 들어오지 않고 차가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추적컨대 후진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나고 봅니다. 극도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인체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고 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심박수가 급증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심한 공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관상동맥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고 또 촉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아마 29분 동안 극한의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조작이 끝나는 그 시점은 심근경색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노력하던 행위가 갑자기 중지가 됐거든요. 결국 급성심근경색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동맥경화가 어느 순간 혈전을 형성해서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우리 길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죠.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으로 발생해서 특정 상황과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학 전문의는 만약 김 씨가 집에서 편안하게 자다가 돌아가셨다면 질병 사망이 맞다고 해요. 하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극한 상황에서 29분간이나 사투를 벌이다가 사망을 했다. 그것은 사고사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학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볼 때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빠진 차 안에서 29분간 사투를 벌이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가?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결국 사건의 진실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3시 47분 이분은 귀가 중 피곤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유소 쪽으로 진입하다가 어두운 탓에 가드레일이 없는 낭떠러지 끝에 앞바퀴가 빠져버린 것이죠. 아마 운전 미숙이나 판단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이 김 씨는 차를 빼내기 위해서 29분간 후진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운행의 한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심장마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보험회사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아주 명백한데요. 운전 중에 급사 사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됩니다.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사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선행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촉발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서 정밀 부검을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디든지 CCTV가 있고요. 주변 상가나 농가, 개인주택, 방범카메라, 심지어 반대편 차선의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반경 200m 내의 모든 가능한 영상들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주변의 CCTV를 확인해서 영상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반드시 블랙박스 SD 카드를 뽑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험회사의 첫 번째 거절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든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정보나 법적 논리를 갖추면 결국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싸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싸우시면 쉽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의학 전문가,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소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비자 탐정은 억울한 피해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사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교통사고인데 병사로 처리되었을 때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제보 링크로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추적자 소비자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